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열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열화가 뭔지 모르고 그냥 열화일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연암 박지원 열화일기 이 정도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열화일기에 숨어있는 한국사의 비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열화일기는 당시 대단히 주목을 받았던 책입니다. 하지만 잡서로 분류되고 출간 금지까지 된 책인데 이런 내용을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출간 금지된 내용 자체가 필체의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또 실제로 필체보다 더 문제된 것은 박지원 선생의 사관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역사에서는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 단지 이제 필체 관련된 문제로만 해가지고 열화일기가 제재를 받았다는 정도만 알았지 실제로 박지원 선생의 역사관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최근에도 열화일기를 다루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 이분의 역사관을 조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똑바로 읽어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미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열화일기를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런 박지원 선생을 생각하면서 직접 답사했던 열화지역, 열화를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그 배경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화일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780년 정조 4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정조 4년 청나라 근룡제의 만수절, 칠순잔치 때 축가사절로 박지원 선생이 갑니다. 6월 24일부터 이제 가가지고 8월 20일까지의 예정인데요. 압록강을 건너면서 이제 기록을 계속 씁니다. 쓰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과정, 압록강을 넘으면서 울분이 이제 가슴 속에 있는 울분을 토해내는데요. 그게 뭐냐면 역사관입니다. 이 지역을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런 언급을 안 하는데 얼마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 이분이 느끼는 것은 이 압록강과 요동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열화일기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읽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역사관이 왜곡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뭐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그 부분을 넘어가 버리는데 도각록 부분이죠. 도각록 그 부분에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이분이 왜 이쪽 압록강을 넘으면서 요동을 보라면서 그렇게 울분에 치닫는 내용을 많이 남겼을까? 이걸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면서 열화일기를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지역은 여러분들 열화는 지금 북경 위쪽 저쪽입니다. 저기에 이제 열화가 있는데 조그맣니다. 하지만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이 열화일기 속에 숨겨진 우리나라의 상고사의 문제죠. 보면요, 이걸 잘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열화일기 열화의 이제 모습입니다. 보시면 열화가 이제 비석에 쓰여 있죠. 이제 고궁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도 저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따듬었긴 따듬었는데 지금은 옛날의 모습, 박지원 선생이 갔을 때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루트를 보겠습니다. 루트는 이제 쭉 압록강 넘는 과정 속에서 쭉 타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길을 보시면 바랍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답사의 중요성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답사를 직접 하면서 그 지역을 직접 가보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말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죠. 그래서 쭉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고려문이라든지 지나가지고 봉황성 저기서 가서 직접 현장도 보고 이러면서 요양 가면서 또 이제 또 울분이 치달아 가지고 이분이 한 글을 또 남기죠. 요양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남기고 가면서 대능을 지나서 산해관 넘어서 진앙도, 수양산, 북경, 그 다음에 열화 쪽 갑니다. 우리 역사 유적의 상고사 유적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이분이 직접 이제 발을 밟고 지나가면서 이제 본 건데요. 그만큼 현장에 가보면 이제 느낌을 받는 거죠. 제가 동영상에 소개했던 대능하라든지 이제 북진에 보면 북진 관련된 내용, 그런 내용이 제 영상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보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현장에서 느낀 것을 박지원 선생은 남겼습니다. 특히 이제 요동 지역에서의 그 가면은 여러분들 한번 오늘 PT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얼마만큼 이분이 우리 역사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도 지금도 열화일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
박지원 선생의 역사관 사관입니다.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박지원 선생이 여기다가 살짝 토각록 부분에 잡아넣었습니다. 왜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잡아넣었을까? 물론 이 책이 나와가지고 너무가 인기 좋으니까 정조대왕이 이 책을 금지를 시킵니다. 문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사서상경의 문체하고 틀리다. 이유는 그렇죠. 하지만 더 민감한 것은 박지원의 사관입니다. 고대사를 어떤 의식으로서 박지원이 봤는지를 딱 짚어주는 대목이 아주 강하게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당시 여러분들 역사관의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역사관은 완전히 이제 사대주의 사관으로 바뀌는데요. 평양에 낙랑군을 박아놓고 모든 우리나라 역사서를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국사책이 이때 탄생하는 겁니다. 기본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정약용 선생이 쭉 이렇게 안정복을 거치면서 뭐 틀이 만들어지고요. 조선 총독부가 그대로 이제 이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의 논리죠. 그 조선 중기는 한백김의 동국지리를 이제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관이 모두 한반도 안으로 들어오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한강 이남으로 이제 쏠립니다. 자, 이런 역사관은 정약용의 아방 강력구를 통해서 완전히 확고하게 굳어지고요. 안정복의 동사강목을 통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일명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반도사관의 틀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이제 문제를 삼고 이제 이 사관을 비판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난구만 선생이라든지 난구만 이종이 바로 박지원입니다. 난구만의 약천집이라든지 이종의 수산집 동사를 보고 보시면 이게 앞에 이야기했던 정약용이라든지 한백겸, 그 다음에 안정복의 왜 역사관을 이 양반들이 그렇게 비판했을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이 이제 열하일기에 그 내용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버립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있을 건데요. 자, 일단은 열하까지 가는 배경, 열하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저렇게 열하라고 쭉 해놨습니다. 이제 배경제 정치 사진을 이렇게 경치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안내판이 있는데요. 이게 열하가 이제 중국사에서 우리는 열하일기를 통해서 박지원 선생 열하일기를 통해서 열하가 유명한데 중국에서는 뭐냐면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바로 피서산장이라 해가지고 청나라 황실에서 어떻습니까? 더위를 피해서 조금 아니면 휴식을 위해서 황제들이 여기 와서 쉬는 공간입니다.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유명하죠. 우리는 연안 박지원 선생 때문에 열하 때문에 여기가 유명한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청황조에 청나라에 어떻습니까? 황제들이 쉬는 공간, 여름철이라든지 와서 너무 더우니까 업무를 조금 쉬고 여기서 이제 쉬었다가 다시 복귀하는데 그 공간이 바로 열하가 있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피서산장이라고 유명하고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는데 여러분들 현장 가보시면 북경 가보시면 피서산장 가보시고 열하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열하라는 명칭은 가보시면 겨울에 이제 제가 갔는데 보면요. 다른 지역은 꽁꽁 오는데 이쪽은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열하라는 명칭은 피서산장으로 유입되는 이 물줄기가 겨울에도 얼지 않기 때문에 열하라는 거. 열자, 열이 어떻습니까? 열난다는 열이 있죠 보면요. 그 열하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이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제 모습이 누각이 저렇게 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뭐 지금 현대판으로 이제 바뀐 것도 있고 보면요. 즉 옛날의 모습을 보시고요.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산꼭대기에 저렇게 바위가 저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엄지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바위가 옛날에도 저대로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가보시면 바로 이제 열하 딱 보시면서 산을 보시면 저 산의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를 보실 건데 지금도 저 바위는 아직까지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현재의 바위산의 모습입니다. 신비하죠. 저렇게 저 바위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입구의 모습입니다. 입구에 보면 이제 뭐 사자상입니까? 저렇게 쭉 앞에 있는데 옛날의 모습 볼까요? 옛날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제 많이 바뀌었고 앞부분은 자, 지금도 이제 그 보존하고 있는 모습은 옛날 황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공간이라든지 뭐 도자기 이런 부분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빠르게 지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촬영을 앞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중국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미국 카트를 했는데 그 양반들은 자꾸 저한테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중국어를 확실히 못 알아들어가지고 일단은 빨리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영상이 빨리 가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저렇게 모습이 보존돼 가지고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열하일기, 자, 박지원 선생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압록강 넘어서 이제 요동으로 들어섰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속이 막 쉽게 말하면 꼭지 돌았던 가슴 속에 맺힌 말을 이제 토해냅니다. 자, 거기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처음 보시기 바랍니다. 애답도다. 후세에 와서 경기를 자세히 모르게 되고, 국경이라는 거죠. 우리와 이제 중국의 국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세히 모르게 되고, 본즉 함부로 한사군의 땅을 압록강 안으로 죄다 끌어들여 가지고 억지로 사실을 구구하게 끌어붙여 대어 놓고는 그 속에서 폐수까지 찾게 되어 혹은 압록강을 가리켜 폐수라 하기도 하고, 혹은 청천강을 가리켜 폐수라 하기도 하고, 혹은 대동강을 가리켜 폐수라 하기도 하여 이로써 조선의 옛 강토는 싸움도 없이 쭈그러들고 말았다, 이렇게 만 것이다 해가지고 해놨는데, 요 그대로 100% 지금 한국 사학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 유튜브 보시는 우리 이제 역사학과 학생들도 많고 교수님들도 많을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이렇게 박지원 선생이 아주 열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선의 옛 강토는 싸움도 없이 뭐다? 한반 안으로 다 누가 끌어들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끌어들여 가지고 누구겠습니까? 한백겸, 정약용, 뭐 이렇게 뭐 안정복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을 언급을 안 했지만도 아주 강렬하게 박지원 선생이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 국사학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눈을 잃었는지는 상고할 길이 없으나 대체로 이성을 안시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의 안시성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금성 이야기 쭉 이야기하면서 지리적 검토를 하는데 뭐다? 지금 말하는 안시성, 봉황성 이거는 뭐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쭉 여러분들 사료 원문을 보시고요. 딱 중요한 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평양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평양, 모든 평양 어땠습니까? 고구려 평양, 기자 평양, 고려 평양, 서경 있죠.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한반도 지금 북한 땅으로 붙여놨죠.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선생이 한마디를 합니다. 밑에 볼까요? 발해의 현덕부는 본시 조선 땅으로 기자를 봉한 평양성이 있던 것을 요가 발해를 쳐부수고 동경이라 고쳤으니 이는 곧 지금의 요양현이다 하였으니 이를 미루어 본다면 요양현도 또한 하나의 평양일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버리죠. 옛날에 이제 어딥니까? 우리 책 말고 다른 책을 보더라도 어때요? 평양성이 어디다? 평양이 어디다? 발해 요를 거치면서 평양은, 그때 평양은 어딥니까? 그럼 발해의 평양은 고구려의 평양일 거고 보면요, 다 연결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다? 요양이라고 딱 써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라고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비판하고 제 유튜브까지 들어와 가지고 댓글을 달면서 맞지 않은 것처럼 사료를 들이대면서 지금의 평양이 진짜 평양이지 여기 있는 사설은 거짓말이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하는데 여러분들 박지원 선생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발해, 요해, 동경. 그게 다 평양 땅이었고 그게 요양이었다. 그래서 요양이 바로 하나의 평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지금의 대동강을 폐수하는 이유는 자기네 강토를 스스로 줄여서 말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기네 강토를 스스로 줄여서 말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앞에서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박지원 선생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대 이후로 중국에서 말하는 폐수가 어딘지 일정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선비들은 반드시 지금의 평양으로 표준을 삼아서 이러쿵저러쿵 폐수 자리를 찾는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계의 꼴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확하게 박지원 선생이 짚었습니다.
자, 중국에서도 폐수가 뭐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오라락가락 하는데 우리나라 선비들이 어디로 만들었다? 지금의 평양을 표준으로 삼아서 폐수를 잡아가지고 모든 걸 끌어들였다. 이것이 어때요? 조선 총독부에 해가지고 활용당해가지고 말 그대로 반도사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통북공정을 당하는 배경이 어때요? 조선시대에 이 선비들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시작되었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자, 한해의 낙랑군이 어디 있었다? 우리는 지금 평양에 있었다고 하죠.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요동의 평양이다 해놨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평양이 뭡니까? 이제 뭐 한사군의 원래 이동지는 원래는 어떻습니까? 북경 쪽이었죠. 하지만 사서가 역도원에 어떻습니까? 수경주가 나오면서 낙랑군의 위치가 요동으로 바뀝니다. 요동 평양으로 바뀝니다. 고구려 쪽으로. 지금 박전 선생이 말하는 이 요동 평양은 바로 역도원의 수경주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가서 본 거죠, 보면요. 자,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뭐죠? 요동의 평양이다. 평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다? 요동이다 이거예요, 보면요. 낙랑군은.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런 말 벌써 조선시대 때 이 문제점을 짚었는데도 지금 평양을 끝까지 고집하고 요동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면 어때요? 유사사입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조선의 국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비령, 천령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키지 상가 지켜 선출령. 자, 자비령, 천령, 선출령, 압록강마저 져버리고 돌보지 않았다. 여러분들. 자, 고려의 초기 국경은 고려 말 조선 초 국경은 자비령. 자비령도 한반도 안으로 지금 끌어들여놨죠? 아니죠. 자, 천령도 한반도 안으로 강원도 쪽으로 끌어놨죠? 아니죠. 그다음에 선출령 나옵니다. 이 선출령도 한반도 안으로 끌어놨다가 하도 이제 거짓말이 되니까 요즘은 밖으로 드러냅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자비령, 천령, 선출령은 전부 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야 나오는 지명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요것도 지키지 못했다 이겁니다. 압록강까지도 뭐다? 버리다. 이게 이만큼 역사식이 개판이 됐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위에 있는 마지노선, 자비령, 천령, 선출령까지도 어때요? 포기하고 압록강까지 어떻습니까? 버리고도 참 돌보지 않았다. 이 정도까지 조선이 어떻습니까? 역사식이 완전히 무너진 사대주의가 되면서 어때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볼까요? 후세의 옹졸한 성비들이 부질없이 평양의 옛 이름을 그리워하여 다만 중국의 사전만 뭡니까? 중국 책만 들여다 처먹 믿고 어떻습니까? 흥미진진하게 수당의 구적을 이야기하면서 어디다가 한반도 안에 우리나라 전 북한 평양을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폐수다 평양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 끌어다 놨다 이겁니다. 참 아마 박전 선생의 속에 있는 그 속병 말하지 못하는 울분을 여기서 아마 지금 다 쏟아내는 거겠죠. 옹졸한 선비들이 부질없이 평양의 옛님을 그리워해가지고 어디로 전부 다 지금의 평양으로 다 갖다 놨다 이거예요. 미치고 환장한다 이 뜻입니다. 뜻이 오늘 제가 뭐 각입감 표현을 표하겠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박전 선생이 속에 연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단지 평양으로만 단지 지금 평양만 알므로 기자 평양에 도읍했다면 이를 믿고 평양에 정진이 있다 하면 이를 믿으면 누가며? 한백개미가 믿었습니다. 한백겸 바로 정약용의 롤모델, 역사관의 롤모델인 한백개미가 어떻습니까? 평양에 정진이 있다고 거짓말을 쳤는데 아주 난고만 선생이 어떻습니까? 난고만 선생이라든지 박전 선생이 비판하잖아요. 꼴깍 뜨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글로 남겨놓은 겁니다. 평양에 기자묘가 있다면 이를 믿고 요동에 또 하나의 평양이 있었다면 뭐다? 이거는 회귀한 말이다. 나무랄 것이다. 지금 이 말은 뭐죠? 요동에 평양이 있었다 이놈아. 정신 좀들 차리라. 우리 조선의 학자들아. 이걸 지금 어떠냐? 박전 선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동에도 또 하나의 평양이 있었다 하면 이는 회귀한 말이라고 나무랄 것이다.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사학에서는데요, 박지원을 뭐랍니까? 유사사이비의 수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유사사이비의 수계. 그 정도까지 지금 한국 사학계도 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박지원 선생은 여기서 짚어놨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비들은 지금의 평양만 안다. 지금 학자들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은 뭐다? 요동에 평양이 있다 이놈들아. 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이 나오니까 어때요? 민중들은 막
재밌죠.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역사관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지금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책을 써나갔으니까 돼요. 많이 고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책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니까 결국 넘어집니다. 그 중에 박남수라는 사람이 열알기를 불에 태우려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선생의 글은 훌륭하기는 하지만 유학 본래의 도리에 맞는 고문체가 아니고 문체를 탓합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는 문체보다는 유학의 본래 도리, 중국을 어떻습니까? 높이 가지고 평양을 이렇게 해야지 왜 깠느냐? 저는 이게 걸리는데 이 양반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문체 툴을 이야기합니다. 고문체가 아니고 이야기식으로 지금 말한다면 스토리텔링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이거는 불태워야 된다. 딱딱하게 어떻습니까? 공자 왈, 명자 왈 이렇게 써야지 왜 스토리텔링식으로 썼느냐? 그래서 이 책은 태워야 된다. 열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장이 모두 고문을 버리고 이야기 투 글이 될까 크게 걱정됩니다 하면서 불을 태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에 남습니다. 돌이켜 본다면 이때 열알기 투가 조선시대 때 아주 어떻습니까? 폭풍처럼 몰아쳤다면 우리 국민들의 어떻습니까? 글 쓰는 수준이 대단히 어떻습니까? 높아졌을 것이고 이 시에 정확하게 맞게 스토리텔링식의 책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식으로 썼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책은 불태워지려고 했습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박지원 선생의 역사관이죠. 반도사관을 아주 강력하게 그것도 어떻습니까? 정조하고 어떻습니까? 죽이 맞고 있는 정약용 선생을 아주 강력하게 까버렸다는 거. 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조도 이렇게 나옵니다. 정조대왕도 요즘에 바탕을 알 수 없는 불순한 글이 나온다. 박지원의 죄가 아닐 수 없다. 열알기는 나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읽어봤다는 것은 정조도 재밌다는 뜻이겠죠. 재밌게 읽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다? 이 책이 세상에 유행한 뒤로 문체가 이를 따라함이 많으니 스토리텔링식으로 너무 어떻습니까? 따라 쓴다. 민중들은 이 책이 읽기 좋잖아요. 보면요. 그죠? 스토리텔링식이 재밌으니까. 그래서 뭐냐? 정조는 박지원에게 순정한 글로 순수하고 올바름한 글로 열알기를 쓴 죗값을 치르라 하고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식으로 박지원처럼 글을 쓰는 사람은 뭐다? 반성문을 쓰겠습니다. 이걸 문체 반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왕실도서관 규장각을 설치하고 열알기를 잡서로 규정해가지고 출판을 금지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정조대왕하면 어때요? 하도 드라마에 많이 애틋한 사랑 이야기 쉽게 말하면 또 아버지 이야기 이런 사도세자 이런 것 때문에 정조대왕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단히 말 그대로 사랑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세종과 더불어. 하지만도 역사가는 어때요? 역사가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조대왕 주변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정조대왕이 끌어들였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에 보면요, 말 그대로 철저한 사대주의, 말 그대로 북한 평양의 낙낙론을 받고 밑에 어떻습니까? 한강 이남으로 우리 역사를 축소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조대왕 주변에 다 붙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어떻습니까? 박지원이라든지 남고만 선생은 결국 정조대왕이 나중에 미움을 맞습니다. 역사에서는. 자, 이런 이야기도 스토리 배경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조대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는 좋은 점도 평가해야 되면 하지만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그런 문제, 역사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하고 북방의 영토까지 정조대왕이 포기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여러분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간단한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니까 재미있죠? 연안 박정 그리고 울분도 치고올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일기를 읽을 때는 박지원 선생이 전하고자 했던 우리 역사관 어떻게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열알기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피스산장의 모습과 간단한 스케치 영상 제재가 좀 많아가지고 조금 일부분만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열화의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황제들의 피서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안에 꾸민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옛날 궁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강의 36경, 걸중 36경. 여기서 쭉 들어가가지고, 이야, 이거 먼지다 보네. 완전히 지도 잘 보세요. 우리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이 어디예요? 우리 입구가 여기. 현재 여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여기로 해서 이 길 따라 가서 여기로 가서 마지막에 이 문으로 나갈 겁니다. 이 문으로. 이 문으로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코스가 이래요. 잃어버리면 그쪽으로 가야지. 이 피서산장은 정말 돌려면 이틀 돌아야 돼요. 고궁 박물관보다 8배가 더 커요. 그래서 직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 코스로 갈 겁니다. 딴 데 가지 말라는 기지 뭐. 36경이란다. 자, 하루에 12개를 봐도 네. 주로 보는 코스가 그 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시다. 相当于1个月拿着北海公园708个故宫，它是咱们国家也是世界上现的。 자,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안에 박물관 있고. 있을걸요. 여기도 들어가 보세요. 박물관, 이거 박물관이잖아. 조그만 박물관. 제일실. 자, 안에 내부는 조그만한데 칼, 글씨 칼. 간단한 거를 하나씩만. 옛날 피서할 때 모습. 뭐, 이게 이렇게 모습이 있고. 빛이 나요. 창문 때문에. 옛날 활. 이쪽에 있겠네. 저렇게 있네.
네, 이동하는 모습 뭐 염소가 양을 많이 끌고 오고 다 잡아 먹을 거지. 자, 낙타도 오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모습. 제2전시실. 사냥하는 모습. 네. 황제가 여기 있었고 나머지 신하들 위치. 그다음에 옥새. 자, 옥새 모습. 근룡지 옥새의 모습입니다. 피서 성장. 이 가운데 들은 왕이 가는 도로. 왕이 가는 도로고, 지금은 뭐, 건물이 등장했습니다. 황제가 증사를 보던 곳. 무슨 정각이래요? 전화요一话有两呢，它就系列补助，加上冬天的然后要夏天太热的时候呢，专门服比较像空调，可以跟燃气。第一个气候很热，第二个呢，这个木头防腐。帝王死 이어서 정사를 还有呢，能够观察。第三个呢，这种木头自然能散发出，就是它自然散发香味儿。它香味儿什么地方是人民密后，人的磁场。자, 다음 또 이동하는데. 자.录像过来，这里不让录像，可以拍照。 자, 여기가 황제들의 휴양 피서지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여기 지금 배 하나 만들어져 있죠, 저기.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물을 봐야 됩니다. 여기 물이 나오죠. 물이 저 위에서 쭉 나가지고 저 지금 정자 있는 쪽으로 빠지는데 이게 열하입니다. 열하일기에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에 열하가 바로 이쪽 요 물줄기를 지금 열하라고 부릅니다. 열하일기. 자, 보시면 배가 지금 가로에서 흐르는데 저 위쪽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서 정자를 타고 저쪽으로 빠지는 부분, 저게 지금 열하일기의 열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열하일기의 열하.
산벌레 아니야? 여기가 열화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재배하는, 과일을 재배하는, 채소 재배하는 곳이랍니다. 여기가 열화 물을 이용하는 거. 지금 여기가 지금 바로 열화입니다. 뭐 호수는 저쪽에 인공적으로 팠겠지만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흐르는 이 조그만 길 있죠, 보면요. 이게 이제 산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길이 여기까지가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가 있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물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쭉 흘러 나온다는데,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는 바로 열하라고 부르고, 열하일기, 박지원 선생이 열하일기를 쓸 때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 이 물이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물론 산골짜기부터 나오겠지만은 또, 자, 이 물 가지고 쭉 이렇게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열화입니다. 여기 이제 물줄기, 요 물이 쭉 흘러서 빠져나가는데, 아까 입구에 보셨죠? 빠져나, 이게 이제 열화의 물줄기, 요리 쭉 빠져나가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열화 그동안 궁금하신 분들, 열화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오늘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이게 열화입니다.